안녕하십니까. 전하특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들과 지난 시간에 이어서 7번 용기편부터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에 보시게 되면 7번 용기가 나와 있어요. 그죠? 자, 따라서 용기의 정의가 있고, 그리고 용기가 네 가지의 종류로 나누어지는 거죠. 따라서 용기 같은 경우에서도 여러분들 시험에서는 각각의 이제 우리가 차단을 하겠죠. 그래서 그 차단 물질이 어떤 물질에 따라서 정확하게 용기를 여러분들 용기에 대한 정의를 구별을 해 주셔야 되고 숙지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먼저 용기가 뭐냐? 자, 용기의 정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험 용액 또는 시험에 관계된 물질을 보관, 운반 또는 조작하기 위해서 넣어두는 것으로 시험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깨끗한 것을 뜻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용기에서는 오답으로 나올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밀폐 용기. 취급 또는 저장하는 동안에 이물질이 들어가거나 또는 내용물이 손실되지 아니하도록 보호하는 용기. 그러면 여기서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용기가 밀폐 용기거든요. 그래서 밀폐 용기는 잘 기억을 해야 되는데, 밀폐 용기는 이물질을 차단하는 용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해 보시면 땡땡 용기가 있잖아요. 보통 우리가 뭐 이거는 그 회사 상표이기도 하고 우리가 제품명이기도 한데, 제가 언급하기는 조금 그런데 여러분들 락앤락이라고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그 락앤락이 대부분이 밀폐 용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밀폐 용기는 이물질을 차단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용기가 밀폐 용기. 시험에서 상당히 자주 나오니까 꼭 기억하세요. 자, 문제 12번. 다음 중에서 취급 또는 저장하는 동안에 이물질이 들어가거나 또는 내용물이 손실되지 아니하도록 보호하는 용기는? 자, 문제의 핵심은 뭐예요? 이물질이죠. 그래서 이물질은 밀폐용기. 이렇게 바로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물질은 밀폐용기. 나번이 정답입니다. 다른 내용들은 조금 더 살펴보고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 보시면 기밀용기가 나와 있어요. 기밀용기. 자, 기밀용기라고 하면 취급 또는 저장하는 동안에 밖으로부터 공기 또는 다른 가스가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내용물을 보호하는 용기예요. 그러면 기밀 용기와 4번에 나와 있는 밀봉 용기를 구별하는 게 실제로 상당히 어렵거든요. 많이 헷갈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지금 기밀 용기에 기가 있어요. 자, 그리고 기밀 용기라는 것은 공기 또는 다른 가스가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내용물을 보호하는 용기. 그러면 공기 또는 다른 가스만 기억하면 되거든요. 여기에서 공기가 있는데 공기의 기, 기밀 용기의 기 같은 기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기를 차단하는 용기가 기밀 용기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아주 쉽게 기억할 수 있어요. 기밀 용기의 기와 공기의 기를 매치를 시키는 거죠. 자, 문제 13번. 다음 용기 중에서 취급 또는 저장하는 동안에 밖으로부터 공기 또는 다른 가스가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내용물을 보호하는 용기는?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공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공기의 기, 기밀 용기의 기. 그래서 기밀 용기의 기. 따라서 나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네 번째 보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여러분들 보시면 밀봉 용기가 나와 있어요. 그죠? 자, 밀봉 용기의 정의를 보면 취급 또는 저장하는 동안에 기체 또는 미생물이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내용물을 보호하는 용기다. 그래서 밀봉 용기는 기체 또는 미생물을 차단하는 용기. 너무 길어요. 따라서 밀봉 용기의 미. 이렇게. 자, 밀봉 용기의 미와 그리고 미생물의 미를 연관을 짓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밀봉 용기의 미, 미생물의 미. 그래서 미생물을 차단하는 용기는 밀봉 용기다. 기억할 수 있겠죠? 자, 문제 14번. 취급 또는 저장하는 동안에 기체 또는 미생물이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내용물을 보호하는 용기는? 자, 여기서 기체 또는 미생물이 있어요. 그러면 미생물의 미, 그리고 밀봉 용기의 미, 밀봉 용기의 미. 그럼 정답은 나번.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기밀 용기와 밀봉 용기는 연관성을 매치를 시켜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 자, 그리고 밀폐 용기 같은 경우에서는 굳이 연관을 시킬 필요 없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물질은 밀폐 용기, 그리고 시험에서도 워낙 자주 나오기 때문에 밀폐 용기는 이물질, 반면에 밀봉 용기는 미생물, 기밀 용기는 공기,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 남은 차광 용기는 굳이 기억할 필요가 없겠죠. 왜 그러냐면 보세요. 광, 이게 무슨 광자일까요? 빛광자예요. 빛을 차단하는 용기. 굳이 기억할 필요 없죠. 자, 광선이 투과하지 않는 용기 또는 투과하지 않게 포장을 한 용기이며 취급 또는 저장하는 동안에 내용물이 광학 변화를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방지할 수 있는 용기. 여기서 광학 변화라는 것은 뭐냐면
빛을 받아야지. 빛을 받아서 화학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광화학 반응이라고 하거든요. 또는 광화학 변화라고 해요. 그러니까 빛을 차단하면 이런 모든 것이 없어지니까 광선을 차단하는 용기, 빛을 차단하는 용기가 바로 차광 용기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8번에 보시면 분석용 저울은 0.1mg까지 달 수 있는 것이 하며 분석용 저울 및 분동은 국가 검증을 필요한 것을 사용해야 된다고 그랬죠. 자, 따라서 여기서 보시면 분석용 저울은 우리가 0.1mg까지 달 수 있다. 그래서 정확히 단다 이렇게 했을 때 0.1mg까지 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저울은 여러분들이 정밀하게 잴 수 있는 우리가 저울 같은 경우에서는 그람으로 표시가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학교에서. 그래서 그람으로 재는데 이렇게 0.0001g까지 재는 저울을 가장 정확하게 재는 저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저울 같은 경우에서는 양쪽이 전부 다 유리로 막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유리문을 열고 여러분들이 고체 시약을 정량해야 되거든요. 따라서 표현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말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조금 더 편리성을 가하기 위해서 g을 미리그램으로 고쳤어요. 그러면 0.1mg이 되는 거죠. g과 mg의 차이는 10의 3성 차이가 나기 때문에 따라서 0.1mg이 이제 우리가 저울을 이용했을 때 정확하게 재는 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석용 저울은 0.1mg까지 잴 수 있는 것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보시게 되면 자, 정도 보정과 정도 관리 QA와 QC에 관계되는 내용이에요. 자, 이 파트에서는 간단하게 여러분들 시험에서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자주 출제될 수 있는 파트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출제되는 내용은 우리가 한 번씩 알고 계셔야 돼요. 첫 번째 보시면 검정 곡선은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시험상에서 다음 중에서 검정 곡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찾으시오 이렇게 해서 종류를 여러분들에게 묻게 됩니다. 그럼 먼저 검정 곡선을 한번 살펴보시면 자, 검정 곡선이라는 것은 분석 물질의 농도 변화에 따른 여기서 우리가 분석 물질이라는 것은 시료를 이야기하는 거죠. 시료. 그래서 분석 물질의 농도 변화에 따른 지시값을 나타내는 것으로 시료 중에서 분석 대상 물질의 농도를 포함하도록 범위를 설정하고 검정 곡선 작성용 표준 용액은 가급적이면 시료의 매질과 비슷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따라서 표준 용액의 특징은 가급적이면 시료의 매질과 다른 것을 쓰는 게 아니고 비슷하게 제조한다. 자, 여기서 검정 곡선은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표준 용액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표준 용액을 일단 제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3개 이상, 3개에서 5개 정도를 작성을 해서 검정 곡선을 그어요. 검정 곡선을 우리가 검량선이라고 하죠. 그래서 검량선이라는 검정 곡선을 그은 다음에 미지 시료의 농도를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미지 시료의 값을 측정해요. 그래서 그 검량선을 이용을 해서 미지 시료의 농도를 찾아내는 것을 검정 곡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나타내는 검정 곡선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느냐면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3가지가 있어요. 이 3가지는 꼭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보시게 되면 절대 검정 곡선법, 그리고 표준 물질 첨가법, 그리고 상대 검정 곡선법. 그래서 검정 곡선법이 들어가는 것은 2개, 절대, 상대. 그리고 표준 물질을 사용한다고 해서 표준 물질 첨가법. 그럼 기억을 했을 때는 자, 우리가 평가를 할 때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절대평가. 그리고 상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상대평가. 그죠? 그래서 검정곡선법도 2가지가 그렇게 종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절대평가, 상대평가. 그래서 절대검정곡선법, 상대검정곡선법. 자, 그리고 표준물질을 첨가한다고 해서 표준물질 첨가법. 이렇게 3가지의 종류로 나타낸다고 생각하시면 검정곡선법의 종류를 쉽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먼저 절대검정곡선법이라는 것은 뭐를 의미를 하느냐면 자, 내용을 볼게요. 시료의 농도. 여기서 시료의 농도라는 것은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물질의 농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우리가 미지시료라고 그러죠. 시료의 농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지식각과의 상관성을 검정곡선식에 대입해서 작성하는 방법을 절대검정곡선법이라고 하고 반면에 표준물질 첨가법이라고 보시면 시료와 동일한 매질에 일정량의 표준물질을 첨가해서 그러니까 표준물질을 사용을 하는 거죠. 일정량의 표준물질을 첨가를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검정곡선을 작성하는 방법으로서 매질 효과가 큰 시험 분석 방법에서는
분석 대상 시료와 동일한 매질의 표준 시료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 매질 효과를 보정을 해서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표준 물질 첨가법 같은 경우에서는 시료와 동일한 매질의 일정량의 표준 물질을 첨가를 해서 검정 곡선을 작성하는 방법을 표준 물질 첨가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반면에 상대 검정 곡선법을 보시게 되면 검정 곡선 작성용 표준 용액과 시료의 동일한 양의 내부 표준 물질을 첨가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자, 검정 곡선 작성용 표준 용액과 시료의 용액과 시료의 동일한 양의 내부 표준 물질을 첨가를 해서 우리가 분석하는 것을 상대 검정 곡선법이라고 해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표준 물질을 첨가하는, 실제로 보면 내용 자체를 서술을 한 다음에 어떤 방법에 대한, 어떤 검정 곡선법에 대한 내용이냐를 묻게 되거든요. 근데 이번에 보면 표준 물질 첨가법도 표준 물질을 첨가하는 거고, 상대 검정 곡선법도 표준 물질을 첨가하기 때문에 정확한 개념이 필요해요. 그래서 표준 물질 첨가법 같은 경우에서는 일정 양의 표준 물질을 첨가하는 거고, 그리고 상대 검정 곡선법 같은 경우에서는 동일한 양의 내부 표준 물질을 첨가하는 거예요. 문구가 서로 다르잖아요. 표준 물질이라는 말은 같이 들어가더라도. 그래서 이 문구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두 가지의 방법을 정확하게 찾아내야 됩니다. 일정량의 매질이 들어가는 것은 표준 물질 첨가법이에요. 일정량의 표준 물질을 첨가하는 것은 표준 물질 첨가법. 자, 그리고 동일한 양의 내부 표준 물질을 첨가하는 것은 상대 검정 곡선법이라는 거 꼭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시험 분석 절차, 기기 또는 시스템의 변동으로 발생하는 오차를 보정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상대 검정 곡선법.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종류와 내용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자, 먼저 15번을 보겠습니다. 정도 보정이나 정도 관리를 위해서 검정 곡선 작성법 중에서 검정 곡선 작성용 표준 물질과 시료의 동일한 양의 표준 물질을 첨가해서 시험 분석 절차, 기기 또는 시스템의 변동으로 발생되는 오차를 보정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은, 그럼 여기서 가장 핵심은 뭐죠? 동일한 양의 표준 물질을 첨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동일한 양의 표준 물질을 첨가하는 것은 뭐가 되는 거죠? 상대 검정 곡선법이 되는 거죠. 따라서 가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문구 자체를 잘 기억을 하고 항상 이렇게 비교를 해서 표준 물질 첨가법과 상대 검정 곡선법을 비교를 해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해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검정 곡선의 작성 및 검정인데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공식을 묻는 거죠. 감응계수라는 식이 있어요. 그래서 시험상에서 검정 곡선의 작성 및 검정에서 감응계수를 나타내는 식으로 바르게 된 것을 찾으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오겠죠. 그럼 감응계수는 R 나누기 C인데 여기서 R이라는 것은 뭐냐면 반응값입니다. 그리고 C라는 것은 보통 우리가 C를 표시하는 것은 농도죠. 농도 중에서 여기서는 표준 용액의 농도를 의미하죠. 농도는 시료의 농도가 있을 수 있고 표준 용액의 농도가 있을 수 있어요. 검정 곡선법에서는. 그래서 여기서는 표준 용액의 농도가 됩니다. 따라서 감응계수라는 것은 R이라는 반응값에서 표준 용액의 농도 C의 값을 나눠준 값이다. 꼭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그러면 문제 16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감응계수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검정 곡선 작성용 표준 용액의 농도에 대한 반응값으로 구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동일한 설명인데 갈로를 보셔야 됩니다. 갈로에 여러분들이 찾아내야 되는 공식이 있어요. 그러면 감응계수라는 것은 어느 값에서 어느 값을 나눠주죠? 일단 나누기를 해야 되니까 이 두 개는 제외. 그죠? 그래서 반응값에서 여러분들 반응값 R에서 표준 용액의 농도 C의 값을 나눠준 값이죠. 따라서 감응계수라는 것은 반응값에서 표준 물질의 농도를 나눠준 값이 되니까 가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검출 한계를 보겠습니다. 자, 먼저 검출 한계에 보시게 되면 기기 검출 한계라는 게 있고 그리고 정량 한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 기기 검출 한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기 검출 한계를 우리가 표현을 했을 때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면 IDL이라고 표현해요. 기기 검출 한계라는 것은. 자, 내용에 보시면 시험 분석 대상 물질을 기기가 검출할 수 있는
최소한의 농도 또는 양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일반적으로 SMB의 2에서 5배 농도 또는 바탕시료를 반복 측정 분석 결과의 표준 편차의 3배를 한 값. 그러니까 시험상에서는 기기 검출 한계의 값을 찾는 거죠. 그래서 기기 검출 한계의 값은 보통 우리가 표준 편차를 기준으로 해요. 따라서 표준 편차를 기준으로 했을 때 몇 배를 하느냐? 몇 배를 한다는 것은 곱하기를 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한계의 값을 나타내다 보면 표준 편차 곱하기 10배, 표준 곱하기 10배, 10배니까 표준 곱하기 5배, 표준 곱하기 3배 이렇게 값식으로 표시하거든요. 그래서 검출한계 같은 경우에서는 표준 편차의 3배를 한 값이니까 표준 편차 곱하기 3이 되는 거죠.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기기 검출한계는 표준 편차 곱하기 3. 자, 문제 17번. 정도 보정, 정도 관리에 적용하는 기기 검출한계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표준 편차의 몇 배? 3배. 자, 그러면 표준 편차의 3배 한 값. 정답은 나번. 그래서 정의 자체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으면 문제는 상당히 쉬워져요.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죠. 우리가 배울 때는 그 내용이 이해가 되는데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다 배우게 되면 범위가 많잖아요. 범위가 많으면 내가 기억을 했던 것도 잘 기억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을 때는 어떤 형태로 공부를 해야 되죠? 한 번 보고 끝내는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영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게 되면 필기를 하면서 공부를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영상을 한번 봤으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교재, 여러분들이 수업 들은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교재를 통해서 계속적인 반복 학습을 하셔야지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보겠습니다. 정량 한계를 보겠습니다. 자, 정량 한계라고 하면 LOQ를 우리가 정량 한계라고 해요. 시험 분석 대상을 정량화할 수 있는 측정 값을 정량 한계입니다. 말 그대로 정량화할 수 있는 값을 정량 한계. 제시된 정량 한계 부근의 농도를 포함하도록 시료를 준비하고 이를 반복 측정해서 얻은 결과의 표준 편차의 10배 한 값을 정량 한계라고 해요. 자, 보통 표준 편차를 나타냈을 때는 S로 표시를 합니다. 기호로 표시를 했을 때. 그래서 그 S라는 표준 편차에 10배를 하니까 10을 곱하게 되게 되면 정량 한계가 되는 거죠. 따라서 시험상에서는 이렇게 표준 편차 S에 10배 한 값 이렇게도 나올 수 있고 정량 한계라는 것은 표준 편차 S 곱하기 10 이렇게 두 가지 중에 한 개로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단지 여러분들이 정량 한계는 표준 편차의 10배를 했다는 것을 반드시 숙지를 해야 되겠죠. 반면에 기기 검출 한계 같은 경우에서는 표준 편차의 3배를 한다는 것을 꼭 숙지를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문제 18번. 정량 한계 산정식으로 바르게 된 것은 자, 정량 한계라는 것은 표준 편차의 몇 배? 10배. 따라서 표준 편차의 10배라고 한 것은 답은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 시험에서 출제됐을 때 아주 쉽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챕터 2로 넘어가겠습니다. 챕터 2에 보시게 되면 시료의 채취. 자, 이 시료의 채취 같은 경우에서도 시험에서 출제가 아주 자주 되니까 여러분들이 출제 빈도가 높은 만큼 여러분들이 수업을 조금 더 열심히 집중해서 들어서 꼭 맞추시기 바랍니다. 자, 시료의 채취에서 먼저 시료를 채취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죠? 시료를 채취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 용기가 어떤 용기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채취 용기가 갖춰야 될 조건이에요. 자, 어떤 걸 갖춰야 되느냐 하면 일단 시료를 변질시키면 안 돼요. 그죠? 시료가 변질된다는 소리는 오염이 된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시료를 변질시키거나 흡착하지 않는 것이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기밀하고 누수나 흡습성이 없는 이제 우리가 용기를 채취 용기로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이 기밀 용기, 우리가 채취 용기는 이런 조건들을 갖추고 있어요. 자, 그리고 2번에 보시면 시료 채취 용기로 사용할 수 있는 재질이 3개가 있거든요. 자, 첫 번째 보면 무색 경질 유리병. 자, 두 번째는 폴리에틸렌병, 그리고 폴리에틸렌 백 이렇게 3가지를 써요. 근데 대부분은 이렇게 같이 혼용해서 쓰는데 시험상에서 반드시 경질 유리병 중에서 갈색을 띠는 게 있어요. 갈색 경질 유리병만 사용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몇 가지가 안 되기 때문에 시험에서는 아주 자주 나와요. 그 내용이 3번입니다. 일단 일반적인 시료 같은 경우에서는 다시 말해서 3번을 제외한 나머지에서는 무색 경질 유리병이나
폴리에틸렌병이나 폴리에틸렌병을 사용할 수 있는데 3번에 언급되어 있는 시료는 반드시 갈색의 경질 유리병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갈색의 경질 유리병을 사용하는 건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자, 노말 핵산 추출 물질이 있어요. 그리고 유기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폴리클로리네이티드 비페닐, PCB라고 하죠. 그리고 휘발성 저급 염소와 탄화수소류. 그러면 몇 개가 되나요? 4개.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4개의 시료는 유리병을 사용을 하되 반드시 갈색 유리병을 써야 돼요. 여기서 경질 유리병이라는 것은 안전유리 말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실험에서 사용하는 유리 제품은 이렇게 색깔 같은 경우가 착색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색깔도 자주 사용하고 기자재를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착색되면 또 버리고 새로 구입해야 되니까 착색이 잘 되지 않는 재질이 경질 유리재예요. 대신에 파손이 되면 상당히 위험하죠. 왜? 모가 뾰족뾰족하게 나기 때문에 우리가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돼요. 특히 이제 우리 안전유리, 자동차 유리처럼 안전유리 같은 경우에서는 이렇게 모가 나지 않잖아요. 깨지더라도. 근데 기자재, 우리가 실험에서 사용하는 기자재는 유리 기자재는 경질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서 깨지지 않게끔, 파손되지 않게끔 주의를 해야 되죠. 파손이 되면 여러분들이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경질 유리병 중에서도 갈색을 써야 되는 것은 4가지 시료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시험에서 상당히 자주 나옵니다. 이제 바로 밑에 문제도 있고 노말 핵산 추출 물질, 유기인, 폴리클로리네이티드 비페닐, PCB라고도 해요. 휘발성 저급 염소와 탄화수소류는 반드시 갈색 경질 유리병만 사용을 하라는 거. 자, 그러면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문제 1번. 다음 성분 시험을 위한 폐기물 시료 채취 시에 시료 용기로 갈색 경질 유리병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자, 먼저 가번 유기인, 나번에 PCB, 그리고 답은 육가크롬, 라번에 휘발성 저급 염소와 탄화수소류. 그러면 반드시 갈색 경질 유리병을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3번에 해당하지 않는 시료라는 거죠. 따라서 3번에 해당하지 않는 시료는 답은에 육가크롬이 있어요. 그래서 육가크롬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중금속 물질에 해당하는데 반드시 갈색 경질 유리병을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4번에 보시게 되면 시료 중에 다른 물질의 혼입이나 성분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밀봉할 수 있는 마개를 사용해요. 마개를 사용하는데 아무 마개나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조심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코르크 마개를 사용을 해서는 안 된다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코르크 마개를 사용을 하면 된다 이렇게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코르크 마개는 사용을 해서는 안 돼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다만 고무나 코르크 마개를 사용할 경우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느냐면 파라핀지나 유지 또는 셀로판지를 씌워서는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코르크 마개를 그냥 사용할 수는 없겠지만 고무나 코르크 마개에 파라핀지나 유지, 셀로판지를 씌워서는 사용할 수 있다는 것. 그러면 이 내용 자체가 아무래도 많이 헷갈릴 수밖에 없잖아요. 헷갈릴 수밖에 없다는 소리는 여러분들 시험에서 오답으로 출제를 할 가능성이 높다. 꼭 기억하세요. 거의 대부분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 언급하겠지만 코르크 마개를 사용하면 된다. 사용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시험에 나온단 말이에요. 틀린 문구예요. 꼭 찾아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 공부하세요. 자, 문제 2번을 보겠습니다. 폐기물 시료의 채취 용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가번의 시료 용기는 무색 경질의 유리병 또는 폴리에틸렌병, 폴리에틸렌백을 사용한다. 맞습니다. 가번의 시료 중에는 다른 물질의 혼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바로 나와 있죠. 코르크 마개를 사용하여 밀봉한다 돼 있어요. 자, 이 코르크 마개를 사용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그래서 굳이 코르크 마개를 사용을 하려고 하면 어때야 돼요? 거기에 우리가 뭐 파라핀지라든지 유지류라든지 우리가 씌워서 사용을 한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죠. 그죠? 그래서 파라핀지, 그리고 유지, 그리고 셀로판지를 씌워서는 사용할 수 있는데 그대로는 사용할 수가 없다. 꼭 기억하세요. 자, 그리고 다음에 보시게 되면 채취 용기는 시료를 변질시키거나 흡착하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노말 핵산 추출 물질, 유기, PCB 등의 시료 채취는 반드시 어떤 용기를 사용해야 되죠? 갈색 경질 유리병이에요. 자, 경질 유리병도 2가지가 있습니다. 색깔이 없는 무색,
색깔이 있는 갈색, 그래서 무색을 사용하시면 안 되고 갈색 경질 유리병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그리고 5번을 보겠습니다. 자, 5번에 보시면 시료 용기에 폐기물의 명칭, 그리고 대상 폐기물의 양, 채취 장소, 채취 시간 및 일기, 그리고 시료 번호, 채취 책임자 이름, 시료의 양, 그리고 채취 방법, 기타 참고 자료를 기재한다고 되어 있어요. 자, 이 문제도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데 다음 중에서 시료 용기에 표기해야 할 사항으로 틀린 것을 찾으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시료 용기에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면 폐기물의 명칭.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채취하고자 하는 그 폐기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폐기물의 명칭이 들어가야 되고 대상 폐기물의 양, 어디서 채취하느냐, 채취 시간, 그리고 기상이 어떠냐, 그리고 시료 번호, 그리고 채취 책임자의 이름, 그리고 시료의 양, 채취 방법, 기타. 그러면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 기재가 돼야 돼요. 근데 문제 조건에서는 3번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폐기물의 성분을 기재한다. 자, 여러분들 성분을 알아보기 위해서 폐기물을 채취하잖아요. 그럼 분석도 안 냈는데 성분을 안다는 것은 굳이 우리가 채취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성분 같은 경우에서는 기재사항이 아니죠. 분석 후에 우리가 이제 그 데이터에 작성이 돼야 되는 거죠. 자, 문제 3번에 보시게 되면 시료 채취 시에 시료 용기에 기재하는 사항으로서 틀린 것은 가번의 폐기물의 명칭, 나번의 폐기물의 성분, 채취 책임자의 이름, 그리고 채취 시간 및 일기. 말씀드린 것처럼 폐기물의 성분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성분을 분석하기 위해서 폐기물을 채취를 해오는 거예요. 따라서 그 폐기물을 채취를 해서 분석하기 전에는 시료 용기는 분석하기 전이잖아요. 그래서 폐기물의 성분 자체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